오늘 저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 성교육 저희가 그 교육안은 다 성경적 성교육 안에서 나온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들어가거나 일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인 복음이나 뭐 하나님 이런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빼고 언어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교육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서, 근데 여러분께서도 들으셔도 그 성경적인, 그 가치 안에서 온 교육이라서 지금 하고 싶은 교육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다 지금 뭐 핸드폰, 뭐 인터넷 이런 세상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그 성과 관련된 노출에 빠질 수 있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현 실태 그리고 현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교육에서 성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고,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이렇게 맡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규영이고요.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성품성 교육 지도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육은 성품성 교육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교육은 성품성 교육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여기서 성품을 한자로 이제 저희 인격 품격,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성품의 성자와 성성자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성을 이제 인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가 성품이라는 언어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성은 이렇게 쓰거든요. 성을 이렇게 한자로 썼을 때 분리해서 보면 마음심자, 낯생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품성 교육할 때 이제 이대로 한자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성은 생명을 대하는 마음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을 하고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 태도 교육이다. 저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도 교육 그리고 인간관계 교육, 사람과의 관계.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리적인 측면에서의 것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적인 성숙을 하게 되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복리적인 부분들은 동물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성적인 욕구는 동물의 욕구와 달라서 그것을 인격적인 교육 안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을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교육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본능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한테 장착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품은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말인데 동일한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성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멋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지금 말한 대로 태도 교육이고요. 관계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본능이나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에 태도 교육이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교육이다라고 사람이 되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 교육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람 인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 즉, 두 사람이 지금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빗대는데요. 즉, 사람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타인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도 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홀로 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고 아담이 홀로 있을 때 그것을
좋게 선하게 보지 않으셔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사람은 이제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존재합니다.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함께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갖추어야 될 인격이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홀로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게 가족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고 부부 간에 어떤 성적인 관계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결국 생명을 탄생시키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형성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가족이 형성될 때 이 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 게 이 가족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이 가족이란 체계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진 기관 가족인데요. 이 가족의 근간이 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족에 관한 거, 가족 중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관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 거, 가족부터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가족 안에서 부모의 그리고 부모의 어떤 그 사랑, 애정, 수고, 돌봄. 그러니까 인간이 성장하는 데는 20년 이상 그 어떤 동물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인간은 성장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랜 성숙을 할 수 있게 하는 체계가 바로 가족 체계입니다. 그 오랜 성숙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고와 돌봄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가족 체계들이 무너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청소년의 건강성을 잃어버린 사회가 됐고요. 가족 체계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뭐 상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가족 체계를 제대로 세울 때 사실 그 사회적 비용보다 더 많은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가족 체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체계 안에서 인간이 사랑을 받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고와 돌봄과 애정을 받아야만 인간이 성장을 하고 그 사랑에 꽉 채워진 사람이 되고 건강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인간은 이런 사랑만으로는 아니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과정입니다. 인간만이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동물들은 교육의 과정이 없습니다. 인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아까 말하면 성과 관련된 욕구를 보더라도 성적인 충동, 본능, 동물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번식에 관한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의 욕구는 그 동물의 욕구와 달리 동물들은 그냥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해도 누가 비난하지 않아요. 동물이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전문적으로 꼴리는 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가치들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인간 다음의 교육이 필요하는 인격적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련돼서도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성적인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성윤리, 성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성윤리가 개방적이 되고 성문화가 점점 개방화되는 시대에서 성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성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성은 사랑과 생명의 원천으로 인격적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성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일 때 행복하다. 요즘 아이들은요, 성적인 관계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성적인 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와 동의만 있으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성에게 노출이 되거나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은 가장 나의 사랑과 애정과 존경을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성입니다. 나의 애정, 나의 존경, 나의 사랑. 부부 관계는 촌수가 없잖아요. 무촌, 둘이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는 사실은 성이라는 이 매개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애정과 사랑과 존경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성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일 때 행복한 거고, 또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 성은 서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를 더 아름답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확인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생명을 풍성하게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을 통한 생명이 탄생되어진 놀라운 결과,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매개체가 된 게 바로 성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의 원천이고 이것은 사람 하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인격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다. 그리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통로가 되고 이 성은 그래서 매우 인격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성은 그래서 신중성을 갖고 있는 거죠. 성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는 만족도 있고 그리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책임도 함께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교육은 개방적인 성에 대한 자기 권리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쾌락, 만족, 자기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권리 중심적인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 권리 중심적이라는 거 바로 사실은 책임이라는 것을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균형 잡힌 시각들이 부족한 교육들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권리. 내가 갖고 있는 성적인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듣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지금 엄청나게 성적인 충동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고 있는 사춘기에 성적인 것에 그 개방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계속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저는 이제 상담하는 장면에서 아이들이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게 성 관계를 갖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책임의 관계다. 사랑과 성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를 꼭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된다. 어떤 인간도 성이라는 이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이 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왔고, 그리고 인류의 보존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을 굉장히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터부시했고 성에 대한 표현들을 하는 걸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성은 안전하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굉장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터부시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린 다 성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생물학적으로 우리 여성, 남성, 우리는 생물학적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적인 성장과 발달을 하기 때문에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나쁘거나 이런 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친밀하고 둘만의 공유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 떼어놓고 이렇게 떠벌리거나 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태도, 나의 생각이 결국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인격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대한 교육들, 인생의 전반적인 교육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은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한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게 성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교육은 평생 교육입니다. 아이들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작년도, 노년도 늘 성에 관한 어떤 생각들을 하시고 평생적인 교육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가 좀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이게 성이라는 것도 문화라는 것을 형성하기 때문에 생활 양식이라는 거 있어서 이 사회의 변화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요즘 청소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들을 설정하는 그 안에서의 성교육도 포함되는 교육이라 해서 저희는 인생교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청소년의 성의 특징들을 보면요. 성에 이제 2차 성징을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성적 관심과 충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아주 생물학적으로 가장 성적 충동이 크게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본능을 조절해서 마음의 미성숙이에요.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격적 성숙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성적 충동이 굉장히 올라오고 그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를 지금 뭐 이제 우리 공사 중인 내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청소년을.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건 그럼 이 아이들한테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 아이들은 외부 환경에 굉장히 많은 자극과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이나 미디어의 성 노출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성적 충동이 높아진 상태에서 조절한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 환경 자체도 굉장히 너무나 이렇게 미디어 노출들이 심각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자극을 받으니까 이런 자극들은 계속 올라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절제해야 되고 조절해야 될지는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조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휴대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휴대폰 AI에서 아이들이 정말 손 깜짝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딥페이크가 다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과 관련된 노출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우리 어른들이 제공해야 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어른으로서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우리 어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들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거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보호는 사실은 권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지금 권리 옹호 교육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호도 사실은 권리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아이들의 보호하는 것을 저는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권리 옹호 교육에서는 이 보호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까지는 보호가 권리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건강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스마트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데요. 이것을 좋은 것을 검색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음란물을 검색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에서 성의 노출과 관련된 것들을 검색할 수 있고요.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이걸 불법 촬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웹툰을 볼 수 있지만 웹툰에서 나오는 요즘 아이들이 보는 웹툰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툰 아이들, 초등학생 애들부터 웹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웹툰에서도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돈을 조금 들이시더라도 돈을 주고 보는 그러니까 그런 웹툰을 보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불법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적인 노출뿐만 아니라 범죄적이고 이런 이제 폭력적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들. 왜냐하면 웹툰 같은 것들은 또 그림으로 그려질 때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웹툰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뭐 게임을 하지만 게임할 때 아이들은 다 요즘 대화를 하잖아요. 이러면서 게임하면서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노출이 있고 아이들의 게임 캐릭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성적인 노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을 굉장히 성적 대상화하는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그런 게임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SNS를 하는데 아이들이 SNS에서 자기 사진을 올리거나 청소년기를 자기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들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SNS에 올라온 이 사진 하나로 아이들이 딥페이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SNS를 하면서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성적인 대화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사귀거나 만나거나 그런 성적인 어떤 자기 사진을 보여주거나 올리거나 자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SNS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동영상에 음란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굉장히 많은 음란물들을 아이들이 시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휴대폰으로 도박을 한다거나 또 이제 요즘은 굉장히 마약
이런 것들 중독과 관련된 우리 요즘에 도파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마약과 관련된 것도 다 이렇게 휴대폰 하나로 하는 시대여서 우리 아이들이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의 휴대폰을 조금, 이게 스마트폰은 좀 늦은 시기에 이렇게 사주는 것도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스마트폰은 저도 사줬어요. 그때도 스마트폰도 아니고 저는 공폰을 사줬어요. 공폰을 사줬더니 공부의 신이라는 폰이 있어요. 생긴 건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기능이 하나도 없고 전화하기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잃어버리고 오더라고요. 이거는 엄마가 써준 족쇄이지 나한테 폰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조금 늦출 수 있으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늦출 수. 근데 우리 아이들 환경이 아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 혼자 있지 않고 또래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래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럼 우리 아이가 왕따가 될 수 있거나 속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순종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굉장히 독립적이거나 아니면 이런 친구 자기 표현을 잘하거나 이런 친구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따라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판단하셔서 좀 늦출 수 있으면 늦추면 좋겠지만 노출을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수위들은 잘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 핸드폰 하나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 부모님도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유해 매체로인 청소년 성애 노출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음란물 중독은요, 청소년 성폭력 비행과 높은 상관을 갖고 있다는 많은 논문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관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상담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자 아이였는데, 좀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이제 어머님이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오빠가 중학생이고 이제 아이가 6학년인데 제가 상담을 하다가 아이가 오빠로부터 성과 관련된 성폭력에 노출이 되는 사례를 이제 알게 돼서 신고를 하고 이제 조치를 하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님은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밤에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6학년 여자애는 잠을 자고 오빠는 밤늦게까지 이제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시청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컴퓨터에서 음란물이 엄청 많이 이제 갖고 있는 걸 저희가 알게 됐는데 보다가 이제 음란물을 많이 보다가 나오는 이제 성적 충동이 일어나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라는 게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리니까 청소년이니까 굉장히 그 충동을 잘 못 이기고 동생 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동생 방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동생이 자다가 오빠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행동을 하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모른 척하고 잠을 자는 척을 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오빠가 나가는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아이가 문을 잠그고 잔 거예요. 근데 오빠가 문을 따고 들어와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음란물을 보고 그것을 이게 그런 충동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잘 조절하거나 절제하는 능력이 아이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음란물이 굉장히 부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더 붓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런 유해 매체들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유해 매체들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사회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예전보다 우리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때는 뭐 이렇게 음란물이라는 게 어떤 게 음란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엔 썬데이 서울 이 음란물이었잖아요. 교수님 시대에 그랬을까요? 교수님 그런 것도 안 보셨죠? 썬데이 서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음란물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음란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음란물 거기에 나오는 수준이라는 게 여성들이 좀 글래머스한 여성들 수영복 입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건 지금 우리 그냥 텔레비전이나 뭐 미디어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 연령의 아이들도 다 보는 그 정도 수준이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게 음란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 저 이상 되시는 세대는 시네마 천국을 알 거예요. 그 영화의 맨 뒷부분에 뭐냐면 그 키스하는 장면만 잘라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키스하는 장면도 영화에서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말 드라마에서 옛날에 뽀뽀하는 장면 안 나왔어요. 그거 불과 몇 년 안 돼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음란물에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음란물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음란물이라 생각하지 않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노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 자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음란물에 지금 자극되어져 있고 그것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숫자가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범죄의 비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86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범죄, 청소년 중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중에 성범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범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들이 이제 어떤 강력범죄 일으킨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중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소년원에서 아이들을 성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은 이제 20살 미만의 아이들이 옵니다. 소년원에 오는데, 걔네들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도 임신이나 뭐 이렇게 낙태나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 아이들 또래 관계가 이렇게 범죄나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그런 확률이 더 높지만, 일반 아이들도 그 성과 관련된 노출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범죄로 기소된 청소년 숫자도 계속 늘고 있다. 청소년 숫자는 사실은 전체적인 청소년 숫자는 줄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것들의 자극이 우리 아이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뭐 성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맨 위에 있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의 연령들이 아이들하고 구형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은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인격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성인이 되지 않은 이 아이들의 성을 훼손하는 일은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고 생명을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굉장히 가해자의 처벌을 세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위에 보면 대전에서도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주도가 됐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SNS로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를 노출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보낸 거예요. SNS 통해서.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여자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형을 받을 때 7년형을 받았어요. 굉장히 높은 거여서 저희는 중부경찰서 이제 계장님이랑 이제 저희 중부경찰서 저희 센 사이로 가까워서 많이 이게 성범죄 아이들 의뢰하거든요. 가해자들 교육을. 저희가 교육을 와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저희들도 놀랬어요. 이렇게 높은 수위의 가해자 처벌이 이제는 나오고 있어요. 성과 관련돼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가해자라 하더라도 그 범죄 수준의 재질이 나쁘거나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구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상담했던 아이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걔도 7년형을 받았거든요. 바로 구속되고.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는 그렇게 돼야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보호하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는데 좀 이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피해자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다. 우리 아이들이 가해자를 하더라도 저는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아이들 중에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아이들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범죄적인, 그거는 우리가 극단으로 보면 늘 그런 사람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애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넷플릭스에 나온 인간소음이라는 드라마에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는 청소년의 성매매를 다룬 드라마예요.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어플로 성매매를 합니다. 굉장히 쉽게 성매매를 해요. 그래서 이 어플로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아요. 그렇고 그 매매 장소에서 성을 파는 사람과 성을 사는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어플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이제 중개해주는 아이들 돈을 버는
그런 아이들이 이게 본인이 이제 포주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포주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든가 범죄의식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아이들 성매매 많이 하거든요. 조건 만남 성매매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플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뭐 이제 되게 쉽게 SNS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휴대폰 안으로 모든 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딥페이크 사건은 우리 어른들도 작년에 뭐 우리나라를 막 떠들썩하게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손가락 하나 하면 얼굴이 바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도 그렇게 나와서 또 이제 그 기술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일으키는데 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일으키는 대부분이 10대라는 거, 청소년이라는 겁니다. 피해자도 청소년, 가해자도 청소년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조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근 지역 세종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 아이가 가해자였는데요. 담임 선생님 얼굴을 가지고 딥페이크한 사건도 있었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쉽게 장난처럼, 그러니까 너무나 쉬우니까 이게 장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짜잖아, 진짜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인격적인 성수 상대를 생각하지 못해요. 상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대가 얼마나 피해를 볼지 이런 걸 상대에 대한 생각들을 아이가 못하고 자기 중심적 그리고 아직 인격적 성숙을 하지 못해서 10대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이들이 게임하면서요. 우리 아이들 다 게임하면서 예전에 우리 게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요즘 애들은 게임하면서 다 대화를 합니다. 그쵸? 대화를 해요. 뭐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28살인데 저희 따로 사는데 가끔 이제 주말에 놀러 오면 밤새도록 애들이 게임을 해요. 근데 뭐 애들이 게임 뭐 롤 같은 건 10명이 하더라고요. 5명, 5명이? 근데 그걸 대화를 하면서 이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일상적인 그게 문화예요. 그 문화를 아이들이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거 대화를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언어들을 써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욕을 한다든가 음란한 언어를 쓴거나 아주 성적인 대화를 한다든가 성적인 욕을 한다든가 패드립. 여러분 패드립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어요, 패드립? 부모 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패드립이라는 건 그냥 부모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굉장히 성적 대상화해서 욕을 하는,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패드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신경질 나거나 화가 나거나 졌을 때, 애들이 졌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욕을 하거나 성적인 모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욕이라는 걸 아이들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욕을 하는 이유는 데미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상대한테 데미지를 주려면 가장 데미지를 받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패드립, 성적인 욕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는 통신매체,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모욕죄, 그리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 애들이 청소년인데 처벌을 세게 하겠냐? 뭐 물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소년법으로 보호법으로 다룹니다. 그러나 죄질이 계속 나쁘거나 죄질이 굉장히 상당히 나쁘거나 계속 지속되거나 상습법이거나 할 경우는 우리 청소년도 처벌을 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심각한 범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딥페이크 사건 때문에 강화된 처벌 내용입니다. 허락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SNS 유포한 징역 7년이에요. 이제 굉장히 올랐어요. 전에는 이제 5년이었다가 7년으로 늘어났고요. 이제 사진 동영상 성적 합성하는 것도 7년. 딥페이크 사건을 일으키면 징역 7년이 됩니다. 벌금 5천만 원. 굉장히 이제 세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낮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세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 맨 밑에 거 하나 봐주시면 아동 청소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면 무기징역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동 청소년이 음란물이 나온 아이들이 만든 어떤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에요. 딱 봐도 아동이거나 딱 봐도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사실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얘가 청소년인지 사실 성인인지.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단서가 있으면 청소년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학교가 배경이라든가 아이들이 뭐 교복을 입었다든가 이렇게 청소년적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을 봅니다. 그런 이런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아까 성은 제가 인격이라고 말했잖아요.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아직도 다 성장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생명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살인이 가장 큰 죄잖아요. 사람을 죽인 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사형 제도가 없어졌어요. 무기징역이 가장 큰 이제 처벌이 되고요. 사실은 살인을 하게 되면 징역 5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형을 갖고 있어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성이 폭력이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존엄, 사실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은 우리가 폭력이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게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의 현실을 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이 5.7% 2018년도입니다. 지금 매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라는 걸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25년도가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25년도께 올라와 있어요. 매년 하면 그 다음 연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5년도께 올해 올라져 있는데 거긴 여러 가지 청소년의 건강을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성관계 경험률을 조사를 합니다. 성관계 경험률을 조사한다든가 피임률을 조사한다든가 하는데 이제 2018년도에 우리는 5.7%였고요. 그 당시에 조사했던 거는 최초 성관계 경험 연령이었습니다. 이거는 성관계를 경험했다라고 보고한 아이들 중에 최초 성관계 연령을 조사를 했더니 13.6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는 14세,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좀 안 되거나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성관계의 경험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당시 5.7%였어요. 이게 2018년도였습니다. 근데 살짝 올라갑니다. 추세가 올라가가지고요. 24년도에는 6.4%였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6.5%, 23년도에 6.5%, 24년도에는 6.4%, 작년 25년도는 조금 낮아졌더라고요. 5.7%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행태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성관계 경험률이 계속 나오는데요. 6.3%라는 이거는 뭐 엄청 높다. 뭐 이렇게 낮다. 이렇게 얘기할 어때요? 6.3% 높은 것 같습니까? 그쵸. 낮지는 않죠. 우리 아이들 중 6.4% 정도 아이들이 성관계 경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게 어떤 프레임이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성관계를 해. 그러기 때문에 피임교육을 해야 되는 거랑 연결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피임교육을 학교에서 다 하잖아요. 피임교육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피임교육도 어떻게 보면 권리교육 중에 하나인 걸로 교육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성관계를 인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인정하는 문화가 지금 많이 생겼어요. 너희 합의와 동의가 되면 성폭력이 아니야. 합의와 동의를 하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미성년자 의제 감각이 16세거든요. 그 얘기는 16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른이 성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어른을 처벌하는 법을 우리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16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16세 이하는 그렇다 쳐. 그럼 16세 이상은 괜찮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고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성인을 처벌을 할 수 있어요. 16세 이상이라도. 그러면 아이들끼리 일어나는 성관계는 어떠냐? 그것이 폭력이 아닌 이상 사실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른만 처벌하는 거거든요. 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청소년은. 그런데 청소년끼리 성관계를 갖는 거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술을 어른이 팔잖아요? 어른을 처벌하지, 아이들을 처벌하지 않아요. 먹은 아이들은 처벌하지 않아요. 얘들은 그냥 뭐가 되냐면, 선도 대상입니다. 아이들은 선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즘 아이들 이용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막 화장하고 가면 애들이 또 이게 모바일로 신분증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거 되게 많이 도용해요.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해서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여자애들도 막 화장하고 남자애들도 이러면 몰라요. 어른들이 검사하거든요.
검사를 하는데 뭐 신분증 도용했고 막 얼굴 다 화장하고 그러니까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모르는데 뭐 신분증이 어른이었어. 그 술을 판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청소년이야. 그럼 이거 고소해요. 고발 고소가 일어나요. 청소년이면 술 팔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먹튀하고 나서 고소가 일어나면 이 어른이 자기들 신분증 검사 안 하고 술 팔았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술을 판 사람 어른을 우리가 처벌을 하지 아이들 처벌하지 않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핀 아이들은 선도 대상이지 얘는 처벌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처벌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선도 대상인 거예요. 어른을 처벌하잖아요. 술 팔거나 담배 피거나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가진 어른을 처벌하지 아이들을 처벌하지 않아요. 왜요? 아이들은 청소년이니까 아직 미숙하고 다 크지 않았으니까 얘들은 보호 대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끼리 술 먹었어요. 누굴 처벌하겠어요? 아이끼리 담배 핀 거 처벌을 못하죠? 그러고 성관계 아이들 가지면 처벌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폭력이며 폭력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죠.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성관계 가져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길 너희들 합의와 동의하면 성폭력은 아니야. 아이가 합의하고 동의해서 왜 성관계 갖고 싶어? 어른들만 하는 거라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청소년도 하고 싶은 아이들의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위험한 사고인지 몰라요. 동의하고 합의하면 할 수 있다. 6.3%, 4%라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아이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성관계를 가지니까 아이들이 위험성이 노출되었으니까 피임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맞아요. 피임 교육 해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93.6%의 아이들은 성관계를 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또 대부분의 아이들을 봤을 때 성관계 경험률은 또 많은 아이들은 성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이런 거에 노출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높은 수준의 수위에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또 성을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막 갖는 아이들은 또 많지 않다라는 거. 우리의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성희현실 제가 6.5%는 23년도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달라요. 6.5%라는 것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이에요. 제가 청소년 건강 혜택 조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예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을 보는 눈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높아요. 실제로 많이 높습니다. 10% 정도 됩니다. 평균이. 그리고 고3 아이들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훨씬 높습니다. 여자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성교육은 어때야 되냐면 중학교과 고등학교는 다르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피임교육이 필요한데요. 3.31%. 10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똑같은 피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지점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대전도 그렇고 지금 다 아이들한테 콘돔 끼우는 교육들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요. 음란물을 남자애들이 훨씬 많이 보죠. 물론 요즘은 여자애들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음란물을 굉장히 노출이 쉬워졌기 때문에 휴대폰 하나로. 그래서 여자애들도 자유 영상도 많이 보고 많이 보는데요. 그래도 음란물을 보는 건 남자애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성기를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에도 남자 성기 그 모형을 갖다 놓고 콘돔 끼우기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도대체 본 적도 없었던 그 남자 성기 보고 발기된 성기들을 끼우니까 막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교육이라는 것은 차별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성 노출이 있는 아이들을 근데 우리가 걔네들 낙인시킬 수는 없거든요. 또 낙인 찍어서 얘네들만 할 수 없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성교육이 갖고 있는 고충성이 있어요. 대상별과 연령별과 성별 성행동 차이를 고려한 교육이 필요해요. 어떤 아이는 성행동이 굉장히 노출된 아이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쉼터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요. 쉼터라는 것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해서 쉼터라는 곳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에 노출이 많아요. 그 중에 여자애들 같은 거 성매매를 하는 애들 많아요. 왜냐하면 용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자기 성피임에 관한 성병에 관한 거, 피임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뭘부터 해야 돼요?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네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가치 교육을 해준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를 알려줘야 돼요.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인 아이들한테 필요한 성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는 것은 대상별, 연령별, 성별, 성행동 차이를 고려한 교육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것이 쉽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별 교육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성교육은 1년에 15차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성교육을 해요. 그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한 반에 다 들어가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아이들이 20명, 30명 모여 있는데 이 아이들은 성경을 한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고 성에 관심 있는 아이도 없는 아이도 있고 여자애들 있고 남자애도 다 섞여 있어요. 그 이 아이들한테 그냥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우리가 되도록 그 연령에 맞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런 성행동 차이를 고려한 교육들은 되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 우리 이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교육은 일상적 교육에서 보편화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상별이나 어떤 성행동 차이를 고려해서 그 아이들은 맞춤 교육을 좀 따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소그룹 교육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부모가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은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고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고 사랑의 관계거든요. 즉 내 부모가 사랑하는 관계, 나 배우자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가, 그것이 사실 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부모가 성교육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성교육을 할 때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시대의 파악을 잘 못한다거나 아까 같이 휴대폰이나 이런 환경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땐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가치를 알려주는 거, 인생을 살아가는 교육을 하는 건 부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일반적이고 보편적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아이들 교육에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결정권, 그 권리잖아요. 이런 권리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동의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동의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거 폭력 아니잖아. 내가 동의했잖아. 나한테도 결정권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성관계를 가졌을 때 아까 처벌할 수 없잖아요. 상담의 대상이 되거나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선도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선도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동의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성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SNS 하는 거 보다가 알게 돼가지고 오는 경우 많습니다.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SNS 성관계 아이들 한 얘기를 막 이렇게 나누다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 때 어떻게 돼 휴대폰 봐가지고 아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담을 요청 많이들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결정권, 동의라는 이 교육이 굉장히 그러니까 동의라는 건 당연합니다. 동물도 동의합니다. 동물도 수컷이 암컷한테 막 이렇게 좀 그 공작새 같은 거 봐요. 그 짝짓기 처리되면 공작새가 막 수컷이 날개 쫙 펴가지고 암컷 앞에 구애를 합니다. 그러면 암컷이 동의가 돼야 오케이 돼야 얘네도 성관계 일어나잖아요. 짝짓기가 이거는 너무나 기본이에요. 동의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당연한 이거를 그렇게 강조해서 교육하니까 아이들이 동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얘기해주지 않고, 신중함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너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고, 자기 중심적일 수 없는 것이 사랑인데, 아이들은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그것을 부추기는 교육은 굉장히 위험하다. 자기결정권이라는 자기결정권은요, 사실 이 권리는 굉장히 소극적 권리입니다. 우리한테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결정권이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나오기 전에 자기결정권이라는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소극적인 소극적인 권리로서 사회와 국가가 개인의 어떤 자유를 훼손했을 때 침해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소극적인 권리가 자기결정권이란 결정권인데 이것이 굉장히 적극적 권리로 둔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 옹호 교육 때문에. 그래서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옹호적인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판단력,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판단력이 미숙하잖아요.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충동이 일어나기 이 충동을 조절하는 교육을 해주지 않고 너희들의 결정이다, 동의다라고 이 강조된 교육 때문에 아이들은 그 성적인 결정들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 아이들한테 교육 가서 학교에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16살이면 된다고 했대요.
미칠 것 같아요. 윤리 선생님, 도덕 선생님, 그리고 사회 선생님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 그걸 빗대서 그런 교육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동의해서 괜찮아. 이래서 아이들이 와요.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성적 충동 굉장히 올라와요. 왜냐하면 남자애랑 여자애랑 성관계가 일어날 때 대부분 남자애들이 먼저 얘기했을 확률이 커요. 물론 여자애들이 성적인 관심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아까 제가 표를 보여줬잖아요. 남자애들이 더 높잖아요.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행동을 옮길 때 여자애들한테 성관계를 갖자고 남자애들이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자애들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에요. 사실은 자기 임신이라는 걸 걱정하죠. 그리고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나도 이 아이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남자애가 계속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니까 성관계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관계가 일어났을 때 이 여자애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꺼림칙하기도 해요. 왜냐면 자기가 그랬거든요. 그럼 얘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친구한테 가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 가요. 그러면 상담 선생님이 너 이거 네가 동의한 거야? 라고 묻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엄마가 얘기하면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동의하고 자기도 좋아서 했지만 나는 먼저 거절했었어. 나 처음에 거절했지. 이런 자기 방어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거절했던 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게 상담 선생님 부모는 어떻게 되냐면 여자애들 임신이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로 신고해버려요. 상담 선생님도 신고하게 하시죠. 그래서 남자애들이 가해자가 돼서 오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남자애들 100%에 자기는 동의했대요. 그게 진정한 동의인지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남자애들이 억울하다. 근데 너 하나도 안 억울하다. 얘기해 줍니다. 예. 자, 그리고 동의하고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청소년이 책임을 져야 돼. 임신하면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피임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피임 사러 가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콘돔을 살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술은 판매 안 하고, 담배를 판매 안 하지만 콘돔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더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죠. 술은 판매 안 돼. 담배는 판매 안 돼. 근데 콘돔은 돼. 그럼 우리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동의했으니까, 임신만 하면 되지 않아. 그럼 나는 책임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게 책임지는 것일까? 자, 우리 아이들과 동의와 합의만 하면 애정이 없는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져도 되냐고 저희가 대전에서 몇 대 학교를 조사를 했어요. 23년도에. 기사에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여기는 일반 고등학교는 하지 않고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만 했습니다. 아까 제가 표를 보여줬잖아요. 아이들 성관계 경험률. 중학생, 고등학생 다르고 학년별로 다르고 연령별로 다르고 남녀가 다르다. 근데 그거는 전국 평균이에요. 그렇다면 서울과 경기가 다르고 대전도 다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육이 좀 많이 진행돼요. 저희는 아직도 남녀공학보다는 뭐라 그러죠? 분리된 학교들이 좀 많아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별로 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성화고 일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성화고가 훨씬 높습니다. 일반고 아이들보다. 굉장히 많은 경우가 훨씬 높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고 아이들을 다 상담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상담 경험에, 임상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특성화고 애들 대상으로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너희 합의하고 동의가 있으면 애정 없는 성관계 괜찮냐?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높을 거라 생각은 못 했어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사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적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교육을 계속하죠. 성적인 존재로 성소에 있는 그대로 이해해라. 수용하는 거 필요해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성소의 성자유권을 존중해라. 우리 아이들도 어떤 자유권이라는 거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그 권리 교육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강화하다 보면 이런 성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동의와 합의하면 괜찮다라는 이제 교육들이 진행이 되죠. 성행위 의사결정을 존중해라.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오래된 얘기예요. 2011년도잖아요. 우리 청소년 인권행동, 아나스노, 수원지부에서 이렇게 섹스할 권리, 청소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
가출할 권리, 이것도 권리라고 하는 권리 옹호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가 정말 권리인가?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것인가? 우리 만약 고민하는 게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 그 LGBT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 LGBT 이런 것들 아이들이 예, 이런 인권 옹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래 전부터 우리 아이들도 주장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 양육자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게 이거는 이제, 간호학회지에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논문인데요. 간호 전공하신 분들이 간호학회지에 올린, 건데, 그 20년도에 한국 청소년 건강 생태 조사 중에 청소년들의 성경험열,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올린 학회지에 나온 논문인데요.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가진 아이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훨씬 높고 우울감이 높고 자살 생각 수준이 높다. 그리고 성경험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행복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즉, 특히 여학생은 임신이라는 문제 때문에 자살 사고가 더 높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험 유무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관계가 우리 아이들에게 옹호되어지는 교육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아이들의 권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이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부모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교육 못 해요. 아이들한테 너네들은 막 책임 막 이런 거 강조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수위의 것들 할 수가 없거든요. 보편적이고 아까 말한 그런 수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책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죠. 저희 교육에서는 가치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모는 할 수 있잖아요. 부모는 내 자녀니까.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해야 된다.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성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 사랑과 애정과 존경을 표현하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적이고, 나에게 그런 표현, 누구하고 공유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진짜로 너희의 같은, 나의 자녀와 같은 생명을 탄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경로가 바로 성이다. 이것은 훼손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가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는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계속 그런 교육을 하는데요. 이 영상은 뭐냐면요. 우리 고딩 오빠라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서도 잠깐 나온 영상인데 우리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나오는 거예요. 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직 자궁이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상은 잘 안 보고 지나갈게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의 자궁, 이제 성인의 여성의 자궁은 6cm 정도가 됩니다. 평균 6, 7cm 정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자궁 크기는 4cm?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말 그대로 청소년 아직 안 자랐어요. 성인이 아니에요. 자궁의 크기도 안 자랐고, 질의 크기도 안 자랐고, 그러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생리할 때 굉장히 불규칙해요. 아직 호르몬의 분비나 이런 것들이 불균형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성관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궁경부암 주사 맞죠?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맞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여자애들 9세부터, 여자애들 9세부터 무료로 맞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이 예방주사를 맞냐면 10대 아이들이, 20대 아이들이 우리 여자애들 10대부터예요.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10대에 사실은 아이들의 성관계 경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10대의 아이들의 자궁 경부가 굉장히 예민한데, 성관계는 바이러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인후두종 바이러스는 이거 성병이에요. 이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거든요. 이 인후두종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여자아이들의 자궁 경부암을 일으켜요. 그 남자애들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그 예방주사는 이두두종 예방주사는 남자애들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괜찮아요. 성관계를 갖는 사람한테 생기는 건가. 그런데 우리 아이들 자궁 경부가 굉장히 예민한데 이때 아이들의 성관계를 낮은 연령, 어린 연령대에 갖기 때문에 10대 아이들이 갖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 병을 걸리지 말라고 우리가 예방주사를 어린 아이들한테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해야 될지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건데
권리 옹호 교육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피임 교육을 해요. 너희들이 성관계 해서 성관계를 가진데 피임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피임을 해라. 올해에도 작년에 건강희대지도에도 피임률이 올해 25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 피임 옛날부터 조사한 거 쭉 나올 거예요. 피임률. 피임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냐면 교육을 맨날 하니까. 그런데 성공률이 100%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임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성관계 했을 때. 그런데 모든 건 100%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임신을 할 수 있다.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전제돼야 돼요. 이것은 책임의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의 준비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 이건 성숙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성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이제 임신을 하면 아이들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낙태에 관한 문제, 우리 첨예한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낙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임신을 하니까. 근데 낳으라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피임은 100%가 없다. 아예 이 콘돔이요, 85%밖에 안 돼요. 아이들한테 피임 교육 그렇게 많이 하는데 85%예요. 15%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성관계를 할 때 아이들은 당연히 임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생명과 연결된 걸 생각하지 않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다 고딩오빠 되는 거예요. 고딩오빠 돼서 애 낳으라고요? 행복할 수 없죠. 건강할 수 없어요. 고딩오빠 이거 보면요. 누가 애들 키우고 있어요? 다 부모님들이 키우고 있어요. 애들은 아직 너무 어려. 고등학생 아이들 너무 어려요. 물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거 어려우면서도 키워요, 아이들. 그쵸? 그러면서 그들도 성장을 해요. 어, 그런데 막 이 안에서 서로 막 아프고 이런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결혼 연령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 연령에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 굉장히 우리 사회가 도와줘야 돼요. 실제로. 왜냐면 우리나라가 우리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도 우리 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다 자라지 않은 이 아이들이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 못할 확률이 커요. 이걸 가족의 책임으로만 할 수는 없다. 사회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도 되어줘야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죠. 이 아이들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고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혼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도 책임과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청소년 지위 비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은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청소년의 지위가 갖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청소년은 어린이도 아니고 아동도 아니고 어른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아주 특수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 모양은 거의 성인에 가깝지만 신체의 조건이나 이거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성숙이 다 성숙하지 않은 아동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이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는 청소년 지위라는 것이 있어요. 이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지위에 걸맞지 않는 것을 비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청소년 지휘는 뭐냐면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술 마시면 지휘비행이에요. 담배 피는 거 안 돼. 그러면 담배 피는 거 지휘비행이에요. 왜 이런 것이 있냐면 청소년은 아직 다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이에요. 나쁜 환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 주위에는 술집이 있으면 안 돼요. 담배 팔면 안 돼요. 학교 주위에는 노래방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뭐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환경을 정비해줘라. 이게 청소년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그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되는 그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청소년 지휘비행이라 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 담배 피면 안 되는 거고 술 마시면 안 되는 거고 자유로운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신체적으로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극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성에 노출이 돼서 이 굉장히 높은 자극에 되면 도파민의 이 수치가 너무 높아져요. 건강성을 잃어요. 행복을 잃어요. 만족을 잃어요. 소소한 행복, 소소한 만족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 나이 때 해야 될 많은 발달 과업들이 있는데 이런 발달 과업을 하기 이전에 아이들은 이런 쾌락에 노출이 돼요.
너무나 높은 쾌락에 노출이 되면 이 쾌락에 너무나 이 자극, 큰 자극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굉장히 무료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이 건강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왜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많이 어렵지만 우리 옛날에도 우리 어린 나이에 여성들이 결혼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성들이 결혼하는 거. 그래서 뭐 유네스코나 이런 거에 그 어린 연령들의 외국 그 아프리카나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자아이들 빨리 결혼시키고 이런 나라들 그런 그런 것들 조사를 하잖아요. 건강성을 조사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높진 않지만 청소년들끼리 일어나는 걸 아이들이 우리는 이제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지 않다. 아이들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당연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라는 건 제한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아까 말한 사회에 있는 혼자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존엄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쵸? 존엄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권리, 그 존엄을 기반을 하는 인권이라는 인권은요, 나의 인권, 저 사람 인권, 우리 인권이 있어요. 근데 이 인권은 사회 안에서 법률로 제한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과 인권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성범죄자예요. 성범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성범죄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신분을 노출시켜요. 그쵸? 신분 공개해라! 이러잖아요. 어떤 경우, 막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다. 아니면 아주 성범죄를 많이 일으켰다. 이러면은 성범죄의 얼굴도 노출하고, 실상 다 공개하잖아요. 우리 그거 하면서 여러분, 아유, 저 사람의 프라이버시 건데 노출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개인의 권리가 지금, 침해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 선량한 시민들의 건강한 권리, 안전의 권리, 질서의 권리, 이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가 우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성범죄에 대해 신분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이 제한이 되도록 침해되어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요. 인권과 인권이 충돌될 때 그것이 법률로서 제한이 된다. 이거는 침해가 아니라 우린 제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냐? 당연히 됐죠. 아동 청소년의 권리도 제한이 돼요. 부모의 교육권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부모의 권리가 있고요. 이거는 자연적인 권리로서 사실은 국가가 교육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에 앞서는 권리입니다. 그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있냐? 우리는 알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고 우리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리고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거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권이 요즘 아이들에 의해서 아동 인권이 많이 높아지면서 물론 청소년 인권을 당연히 우리 저 같을 때 청소년 인권 없었어요. 맞잖아요. 우리 때 너무 심했죠. 그때 우리 사실은 교사들이, 교사 선생님들 중에 막 우리 아이들 막 많이 때리거나 자기 감정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나 또 이렇게 학생 인권이 막 높아지면서 교사의 수업권을 제한하는 이런 일들도 침해하는 이런 일들도 있죠. 그래서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되면 안 됩니다. 교사는 그 강의 안에서 교사로서 권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있어요. 이건 아이들 청소년은 보호 관점입니다. 즉, 아이들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아이들이 유해 환경으로 보호해줘라. 이런 권리거든요. 그럼 이런 보호 권리로부터, 이런 법률로부터 아이들의 권리도 제한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내 권리야 이렇게 말할 때 네 권리도 제한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모의 권리. 부모는 교육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권리가 너무 요즘 부모님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 교육할 때 부모들은 있잖아요. 권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존엄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존엄은 아동, 어린이, 갓난아이 다 있습니다. 이 존엄은 동등합니다. 그쵸. 존엄이 동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보호가 바로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인격권을 갖고 있어요. 이 인격권이라는 것은 인격을 보호하고 형성하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인격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모두 태어나자마자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격을 형성하도록 해주는 거야. 아동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성숙함.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보호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격적인 교육을 해야 돼요. 인격 교육은 반드시 권리로서 해야 됩니다. 인간은 인권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있고 그 인격이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할 때 우리는 부모로서 할 수 있고 교사로서 할 수 있고 보호법 안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옹호해 줄 수도 있지만 보호가 아이들의 권리라는 이거 같이 가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들의 막 권리만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 왜냐하면 사회 성원으로서 건강한 그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건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 자기 권리만 내세운 인간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해야 됩니다. 이게 인권입니다. 쟁점이 자유와 보호거든요. 그런데 보호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이 부딪히는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저는 가치관의 상호 보완의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1시간 넘었는데 예, 이제, 교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제 잘 정리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그쵸, 아, 마무리를 이제, 예, 예, 해야겠죠? 네네. 마무리 좀 가야 될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네, 성에 대한 것들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있고, 미성년자 의제관과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성매매 아동 청소년도 피해자로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적 관점이고, 이게 바로 아이들의 권리라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부모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견지하는 것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애들의 자기결정권 동의는 서로 좋아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다. 미래의 행복을 우리 아이들은 담보로 해서 지금 신중하지 못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명확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던 모든 교육 안에 이 정신을 담아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하는 교육은. 부모 교육도 저희가 사실은 하루 종일 하는데, 1시간 안에 하려니까 너무 짧아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교육하도록 하고요. 1시간이 넘어서 혹시 질문들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